자, 9번째 이야기 포괄 양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포괄이라는 개념은 다 포용한다는 얘기죠. 이거야 포괄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부가가치세가 모든 재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VAT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50억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 건물에는 토지도 가도 딸린 거고 건물 가도 딸린 합이죠. 토지만 따로 건축물만 따로가 아니고 이게 합친 것이죠. 그래서 건물분의 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토지나 거주용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비거주용 주택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비거주용 주택이라는 말은 창고, 토지, 뭐 상가, 뭐 이런 거, 오피스텔, 주택이 아닌 것 이런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데 얘를 누가 내느냐? 부가가치세 이 50억에서 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느냐? 부가세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부가세 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부가세 포함이라는 얘기는 이 50억에 얘까지 포함돼 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계약서에 이 건물의 계약은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그러면 얘까지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싸게 사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는 50억 이외에 요 건물과 토지를 갖다 안분 계산을 해서 건물가가 나오면 그 가의 10%를 갖다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 10%를 갖다가 내야 되는 것이니까 얘를 따로 얘가 만약에 건물분이 만약에 10억이 나와서 얘는 토지분이 40억이 나왔고 안분을 해봤더니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는 1억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50억에다 플러스 1억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야. 대신에 매수인한테 돈을 받는 거야. 1억을. 그죠? 그리고 부가세를 내는 거야. 그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세금 계산서를 떼줘야 될 거 아니야. 1억 받았으니까. 그럼 1억을 받았으니까 매수자한테 1억을 세금 계산서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그걸 갖다 매입세익 나중에 나오겠지만 매입세익이라는 걸로 해서 매입가가 된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매출가에서 매입을 뺄 때 그 매입가로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그럼 부가세라는 것은 뭐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재화, 모든 용역에 대해서 모든 단계, 소매상이 됐든 도매상이 됐든 뭐 중간상이 됐든 내가 과자를 먹든 뭐를 먹든 간에 거기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 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1인당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죽을 때까지 부가가치세만 요 먹고 쓰고 뭐 쌀 먹고 하는 것만 해도 몇 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가 더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애 좀 낳으세요. 그러니까 애들 좀 낳아. 결혼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 더 낳아 그래. 지금 큰일 났어. 한 30년 지나면 이게 막 짜그러든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저 연배가 좀 비슷한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60이 넘었어요. 그 비슷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애들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더라? 무슨 뭐 거지꼴이 뭐 거지 된다? 뭐 둘만 나면 거지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인구가 이제 줄어가니까 한 30년 후가 된다면 이 상태로 가면은 빈곤 나라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열심히 신혼여행 많이 가셔서 열심히 애를 좀 낳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토지하고 주거용 건물은 면세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에만 되는 거야. 주택이 아닌 것, 공장, 창고,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포괄 양도를 한다고 이 포괄 양도를 하기 전에 그럼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한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사업체가 있으면 요렇게 그냥 요렇게 옮겨주는 거야. 뭐만 바꿔서 명의만 바꿔서.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옮긴다라면 아까 모든 재화 용역에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면 재화의 이동으로 보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로 보지는 않는 거야. 그냥 영업적인 것을 그대로 양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돼요. 포괄 양수를 한다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 부가세를 안 내는 포괄 양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 사업장별 승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요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 A라는 사람이 두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는 틀린 거야. 한 군데 요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은 두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만 양도를 하는 거야. 이 전체를 다. 이 한 장소에 있는 전체를 다 이렇게 통째로 양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야. 얘는 벌써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딱 보이죠? 반 잘랐으니까 못생긴 게 보이잖아. 그죠? 얘는 한 장소에서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사업자 번호가. 그러면 요 한 장소에 있는 거를 얘 부분만 양도를 한다? 이거는 포괄 양수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장별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조건이 일단 돼야 돼. 자, 요거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 승계한다. 포괄적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포괄로 내가 가져간다는 뜻이니까 이 양반이 갖고 있던 권리, 이 양반이 갖고 있던 의무, 요것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야. 거기에 속해 있는 기계, 부품, 영업 방법, 뭐 종업원 이런 것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의 동질성. 동질성이라는 것은 이질성의 반대말이죠. 과세하는 사업자끼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있는 사람은 세금을 이만큼 내고 있는 일반 과세자였었는데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이 보니까 일반 과세자가 아니야. 4% 내는 간이 과세자야. 이거는 포괄양수도가 안 된다는 거야. 과세하는 과세자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다음에서 동질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서 보면 포괄양수도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반 과세자로 지금 포괄양도를 하려고 그래. 이거는 동질성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세 유형이 똑같죠? 그죠? 얘도 10% 내는 사람이고 얘도 10% 내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근데 일반 과세자가 지금 간이 과세자로 간다고 쳐. 그럼 얘는 10%의 세금을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얘는 10% 과세자가 아니잖아. 그죠? 세모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얘가 만약에 나는 간이 과세자로 남을 거야 그러면 얘는 포괄양수도가 안 돼요. 그때는 재화의 이동으로 보는 거야. 매매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를 일반으로 바꿀게요. 체인지 할게요. 조건이. 그러면 과세 유형이 똑같아지죠.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면세나 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부가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속하든지 매도인이 속하든지 매수인에 속하든지 이 사람들하고는 무조건 포괄량수도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과세하는 과세사업자끼리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제로 해준다. 이거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땡큐죠. 얘는 4% 내고 있는데 10% 내겠다는데 뭐. 그죠? 이거는 세무서에서는 땡큐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죠.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든가 하면 얘가 바로 이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만 포괄 양수도 요건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본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요거는 뭐 안 써도 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포괄 양수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한다. 이렇게 쓰면 이게 포괄적 양수도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쓰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요것만 쓰면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동질성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넘겼어. 요걸 써가지고 포괄양수도 계약이니까 부가세를 안 내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했단 말이에요. 매도인 만약에 포괄양수도 안 되면 매도인이 받아서 내야 되니까 안심을 했는데 요 매수인 놈이 이질성으로 바뀌어 버린 거야.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거야. 매도인 그 매도 매수할 때는 분명히 포괄양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위반을 해버린 거라고. 이질성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영업에 면세를 뭐 하나 치운다든가 뭘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과세자를 변동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위반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누가 부가세를 내야 되냐면은 요 양반이 내야 돼요. 꼼짝없이. 부가세 별도라도 만약에 그런 어떤 위약사항을 적어놓지 않았더라면 부가세가 포함된 사항으로 본다 그래요. 판례에서는. 이렇게 써놨다 하더라도 이질성이 돼서 매수인이 이질성이 돼가지고 포괄양수도 지금 위반 사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위약사항을 써놓지 않았더라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내야 돼? 졸지에. 매도인이 내야 되는 거야. 부가세를.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보며 이렇게 쓰고 포괄적 승계한다 이렇게 쓰고 이 특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만일 양수도 계약을 갖다 위반하는 경우 얘는 별도로 한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아 썼어요. 그래서 요걸 안 쓰고 아까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만 쓰면 부가세가 안 나는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에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그래야 매도인이 안 내고 매수인한테 뺏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판례는 매수인이 포괄양수도 계약을 아까 그 위 것만 계약서에 적었을 경우에 여기다가 위반한다는 말이 없다 하면은 이런 말이 없다고 한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됐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만약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과세되는 사업자끼리 해야 되고 통째로 해줘야 되고 부가세를 포괄양수도 계약이며 만일 포괄양수도 계약을 위반 시에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이 금액을 써놔야지만 나중에 독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건물분의 부가세를 낸다고 했는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갖다 가격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토지분은 공시지가 공적자리에다 나와 있죠. 매년 1월 1일에 개별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건물가는 기준시가를 보는 거야. 이건 어디 들어가서 홈택스 가서 나오는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적 자료 보면 나온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 부분이고 얘는 홈택스라는 걸로 가서 얘를 기준시가를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다가 땅의 전체 면적을 곱하면은 토지가가 나오겠죠. 그죠?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나오잖아. 개별 공시지가가. 그러면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라면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건물가는 기준시가를 구해줬으면 기준시가에서 건물에 대한 연면적, 다 합친 면적을 곱해준 건물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토지가와 건물가를 합친 거에서 나누기 건물가주를 해주면 건물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건물 비율을 뽑아봤더니 아까 50억 건물에서 얘가 20억이 나오고 땅이 토지가 30억이 나왔다. 안분을 해봤더니 그러면 얘가 20억에 대해서 10%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2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토지가를 구해서 건물가를 구해서 그 토지가와 건물가를 합쳐서 건물가를 나누면 건물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사면은 오피스텔도 분양가 부가세가 붙죠. 아까 주택 이외에는 다 비주거용 건물에 붙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실 경우에 건물분이 7천만 원이고 토지분이 3천만 원이야. 1억일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 보통 계약금을 갖다가 10%를 내죠. 그죠? 그러면 1억에 대한 10% 1천만 원. 1천만 원을 내죠. 자, 그러면 1천만 원을 내는데 건물분의 7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도 내야 돼. 10%니까 얘가 10% 얼마야? 700만 원이죠. 700만 원에 대해서 얘가 10%니까 여기다 70만 원을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 낼 때는 1070만 원을 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맨 마지막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부가세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제 금액이 1억 원에다가 플러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낸 거 700만 원. 그러니까 1억 700만 원을 다 내는 거야. 요거까지 같이 내야 되는. 왜 1070만 원이야? 왜 1070만 원을 내야 돼요가 아니야. 얘는 1000만 원을 일단 분양가에 대한 내용을 내고 건물가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요거의 10%에 또 10%를 내야 되니까 70만 원을 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주거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내면은 부가세만 내고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고 일반 사업자로 내면은 내가 낸 거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